조국 대표가 5년 만에 유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진짜 5년이나 걸렸어요. 기소한 게 2019년 12월 달이었더라고요. 네. 12월이었더라고요. 예. 그 국회에 어떠한 보좌관이 쏘아온 작은 공이 지금 5년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이게 5년까지 갈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네. 혐의는 많습니다. 혐의는 여러 개 혐의 중에 뭐 6개, 뭐 7개, 8개 정도가 인정이 됐는데 네. 이 혐의가 문서 위조나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5년 정도 갈 사건도 아닌데 네. 이 조국 피고인이 지금은 이제 수감자죠. 유죄가 확정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너무 시간을 끌어왔어요. 경찰에서 진술 거부하고 검찰에서 진술 거부하고 뭐 재판 가가지고 증언 거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서 늘어지면서 오래 걸린 것이고요. 조국 전 의원은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징역 2년의 형이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네. 그다음부터 5년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아, 5년. 그래서 네. 지금 총상적으로 보면 현 시간부터 7년까지는 대선 혹은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는 그런 형이 나온 것입니다. 2031년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네. 제가 그때는 40대네요. 예. 만으로도 40대네. 네. 아, 일단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어제 속보가 재판보다 먼저 떴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겹치는 그 최강욱 씨가 먼저 유죄가 확정돼가지고 그래서 기자들이 속보를 먼저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다시 삭제를 했다가 다시 올렸는데 아직 수감은 안 됐다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수감은 아직 안 됐고 원래는 통상적으로 하면 항소심에서 구속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기 때문에 그냥 수감 중에서 선고를 받는데 네. 항소심에서 구속을 안 시킴으로써 지금 불구속 상태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냐? 본인이 스스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네. 집행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까지 일단 나오라고 했잖아요. 네, 예. 검찰에서는 출석용으로 오늘까지 보냈고 지금 조국 전 의원은 출석을 오늘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법령상에는 최대 기간이 3일을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 3일을 기다려서 그 3일에도 안 오면 그러면 직접 가서 강제 구인을 해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늦어도 수감이 가능하고요. 이거 검찰이 너무 많이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특혜예요. 오늘까지 정 못 나온다 하면 그러면 내일 나와라 뭐 하던가. 왜냐면 내일 또 그 탄핵 소추안 의결이라는 그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심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네. 조국 전 의원이 무슨 행동을 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된 사람이 지금 밖에 나와서 활개치면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거 지금 바로 잡아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특혜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조국 대표의 유죄 확정 관련해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마음에 빚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네. 인간적으로 미안함을 밝혔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예. 그 뭐 본인도 그런 거죠. 이제 조국 대표가 수감이 되면 네. 수감이 된 사람한테는 불러서 언제든지 조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6명이 지금 1년째 피의자로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조국 대표도 출석을 안 하고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출석을 안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사람을 구속시켜 놓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불러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수사기관이 직접 교도소에 가서 조사도 할 수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 네. 있었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전 사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관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독이는 말투를 먼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 그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확정 후에 꽃을 들고 수감이 됐는데요. 근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건 뭐 거의 뭐 유행어죠. 네. 지금 뭐 거의 그 민주당계의 유행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왔을 때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고요. 조국 전 의원도 아마 수감되기 직전에 무엇인가 기자회견을 열던가 뭐 본인만의 제스처를 취하고 갈 거예요. 거기서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단신 처리될 것이라 봅니다. 조국 단신 처리고 이제 결국 중요한 게 네. 백선이 교수가 조국에 대해서 승계를 받는데 네. 이 승계를 받는 과정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하고 그 확정에 대한 그 공문이 국회로 가고 국회에서 그 공문을 작성을 해서 선관위로 보내서 선관위의 최종 확정이 있어야지 승계를 받아요. 네. 이게 그래서 내일 탄핵안 소추안이 올라가는 내일 오후 5시 본회의까지 가능하냐 문제였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미 대법원에서 국회로 공문은 넘어왔고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이 총무를 담당하는 국회 총무과에서 네.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면직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선관위로 서류를 보낸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아마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선이라는 분은 그 바로 내일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그거죠. 이게 정말 중차대한 그 문제인데 탄핵 소추안이라는 게 이게 그렇죠. 국회의원 임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걸 판단하는 게 정무적으로 이게 괜찮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중요한 게 저희가 왜 조국 대표의 어제 얘기를 오늘 또 하냐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 조국 대표의 아들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제 조국 대표 판결이 확정이 돼가지고 공소시효도 또 재개가 됐다고 이렇게 네.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일단은 조국 대표 아들이 그 대학원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다음에 이 대학원에서 입학이 취소됐어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오래 수사하냐?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래 수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형사소송법 253조에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죠. 그리고 조국에 대한 시효가 정지된 거예요. 근데 253조 2항에 보면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에도 효력이 미치고 그 다른 공범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는 다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의원이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관련자들, 그 아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정지됐고요. 정지됐고 지금 재판이 확정됐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것이고요. 수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사실 법에도 온정이 있다고 뭐 부모들 중에 2명이 다 수감되던가 둘 중에 1명이 수감되면 관련 사건에서 자식들은 벌금형을 내려주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볼 건데 아직 수사는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국 대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과연 2년 다 살다 나올 것 같냐? 네. 2년 형기를 꽉 채울 것 같냐? 아니면 본인이 또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칙은 다 살다 나와야죠. 네. 그런데 예외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의 예외가 가석방 심사입니다. 사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뭐 인정하고 반성을 하면 또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 업무방해 피해자가 있거든요. 업무방해 피해자가 학교예요. 네. 학교랑 합의를 보던가 이러면 풀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조국 대표의 스탠스는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스탠스는 뭐냐면 풀어줬을 때 내 이 행동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풀어줬을 때 또 이 행동을 해도 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석방 심사에서는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예외가 혹여나 정권이 진보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면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이 가능하고 복권까지 가능하게 되면 가정입니다. 가정 혹여나 그러면 복권까지 가능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 출마도 가능하다. 네. 이런 게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칙은 2년 더 살다 나와야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다른 내용도 한번 저희가 다뤄볼게요.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어젯밤에 10시에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저희가 좀 다뤄볼게요. 일단 대통령 제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국힘에?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제 그 소집의 절차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지금 규정을 말씀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땠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의 징계 사유에는 뭐 당의 극히 위해한 행위를 했을 때 또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이러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징계를 누구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에는 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당원들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징계 규정에 대해서 그 소집과 규정에 대해서 국회의원 네. 당협위원장 네. 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당에 대한 당무위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징계 관할에 대해서 네.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윤리위원회 당규 제10조에 없다. 징계 관할이 없습니다. 관할이 네, 없다. 정확히 읽어드리면 당소속 국회의원, 네. 원외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 등의 심의 징계 의결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고 일반 당원들은 어떡하냐? 일반 당원들은 각 시도당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약에 일반 당원으로 평가를 하면 서울시당
위원회에서 네. 윤리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징계 관할이 당 대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시도당위원회에서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통령도 약간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보여지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윤리위원회 규정이 촘촘하게 이렇게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예. 박근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위해서 윤리위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윤리 의결하고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물며 국회의원도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인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의총 만장일치나 뭐 의총 뭐 4분의 3이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홍준표 당대표 체제였는데 아하.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 권유까지 윤리위 징계 있고 나서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탄핵 있고 나서 4개월이 걸렸는데 왜 그랬냐면 네. 각 그 당시 광역 시도당별 간담회를 따로 했고요. 초선 재선 간담회 따로 했고요. 뭐 초선 중진위원 간담회 따로 했고요. 시민사회 간담회 따로 했고요. 당원 간담회 따로 했고요. 이렇게 윤리위 결정 이후에 결정 과정 가면서 그 수기와 토론을 4개월 넘게 거쳤다는 거예요. 상당히 여론 수렴하는 절차가 많았네요. 예, 그런데 이거를 약간 하루 그래서 어제 윤리위도 네. 이 징계를 함부로 못 내리는 게 자, 당 위원회를 열면 당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윤리위도 있고 뭐 법률자문위도 있고 이 위원분들이 당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부 위원도 있고요. 그럼 이 위원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전 사례나 규정을 잘 모릅니다. 네. 그러면 위원분들이 사무처 당직자한테 직원한테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사무처 직원들이 기존 사례를 정리를 잘해옵니다. 다 브레인들이 정리를 잘해오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제 10시에 모인 다음에 직전 사례는 어땠죠? 아하.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딱 해왔더니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4개월 넘게 걸렸네. 이거 우리가 오늘 밤에 해도 되는 거예요? 아.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밤에 결정을 못 내렸을 거예요. 이게 그 사안이 어제 담화문만 하더라도 5,690자가 넘습니다. 세보셨어요? 예, 세웠죠. 5,600자가 넘어요. 그거 5,600자 그 페이지는 26페이지고 그 네. 5,600자가 넘는 걸 가지고 이걸 오늘 하룻밤 만에 결정을 내릴까요? 라는 거를 부담이 느꼈기 때문에 일단 근데 징계 절차는 개시는 됐습니다. 당 징계윤리위원회 규정에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규정은 또 없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수기와 토론을 거치지 않을까 되고 그 대통령께서는 지금 나는 법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하겠다는 그렇죠. 보도도 나오면서 네, 이따 저희가 또 다뤄보겠지만. 예, 아마 예. 윤리위원회도 법을 가지고 싸우면 윤리위원회가 대통령 징계를 할 수가 있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당원으로 하면 시도당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앞서 저희가 이제 배종찬 수장님하고도 이 윤리위원회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배종찬 수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중차대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쓰나미 안에서 지금 탈당이나 그런 제명 같은 걸 논하는 게 좀 상황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절차와 관련해서는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이 정도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윤 대통령 담화와 그리고 수사 관련된 부분도 좀 다뤄볼게요. 일단 담화문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5천 몇백 자요? 5,600한 90장로 됐습니다. 예, 제가 90장. 정확히 다시 세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그 수사 관련된 부분 좀 다뤄볼 텐데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 판례와 헌법학회의 다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3일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조치가 비상계엄 조치는 이 국회가 이제 통제할 대상이지 사법적 판단 대상은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법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통치 행위, 고도의 정치 행위, 대통령의 어떠한 외교, 사면, 각종 권한에서 파생되는 행위 중에는 네. 통치 행위라 그래가지고. 법원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 판단조차 못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네. 사법부 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판례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아하. 이거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예. 그 법률상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냐 문제인데 사법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1979년도 당시에 보면 그때 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당 부당
판단 권한은 오로지 국회에만 갖고 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겠다. 아. 근데 국회가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예. 법원이 이걸 판단하냐라고 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있었고, 또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결정. 이라크. 여기에 대해서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 아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판단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업의 대가로 대북 송금하는 행위 이거는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법원이 대북 송금은 판단을 해서 몇 명이 이제 유죄를 받았고, 그때 그분이 박지원 네, 의원 박지원 아니에요? 지금 예, 현재 예. 의원 아마 예. 징역 3년 정도를 수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아까 당 부당의 판단 권한은 오로지 국회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요건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판례가 있어요. 1997년 이제 판례인데,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적범위입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을 문란의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어제 담화문에도 한 뭐 70% 정도에는 목적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는데, 한 20-30% 정도에는 본인이 내란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 보여지냐? 난 그렇지 않다. 난 체포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이 시간도 짧았고, 국회에 나는 그 경고성으로 계엄을 하겠다고 김용현한테 미리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라고 변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인데, 요거 결론적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죠. 또 혹은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뭐 내란죄나 뭐 혹시나 이제 기소가 소추가 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또 끌어내리기 위해서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국정 마비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계엄의 선포 요건 중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해당하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럼 이 비상사태를 누가 판단하냐? 네. 대통령이 정말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국무회의에 심의를 걸친다 되어 있는데, 이 심의가 국무회의에서 어떠한 내부적인 그 경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의견만 물으면 되는 것인지, 네. 뭐 이러한 다양한 법률적인 그 난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법조계에서 각종 교수님들, 뭐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혹은 법대 교수님들마다 또 변호사들마다 너무나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 국민들이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냐,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 또 의견이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법조계에서는 법은 그렇지 않아, 좀 치밀하게 생각을 해야 돼. 대통령 생각에는 지금 이러한 뭐 예산안에 대한 문제나 혹은 탄핵 소추안을 22번, 그 당시에 22번이나 발동했던 그런 문제나 등에 비춰봤을 때 이게 그에 준하는 사태라고 할 수도 있어라는 법조계의 또 해석도 있거든요. 요것도 법원 가서 판단해봐야죠. 이것도 뭐 법원과 헌재에서 판단할 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허영 그 로스쿨 경희대 석자 교수님. 석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헌법 대가인데, 지금이 비상사태인지 지금이 비상사태인지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또 그에 또 반하는 그런 또 의견도 나오고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뭐 말씀 여러 가지 또 나왔는데, 제가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야당이, 거대 야당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거의 탄핵 집회가 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죄 적용을 두고도 해석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부인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또 법조계에서 또 입장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란은 결국 이제 폭행, 약탈, 협박 등의 이제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폭동을 지금 현재 국회 사태 자체를 폭동으로 볼 수 있냐 없냐. 근데 이제 법조계의 해석 중에 광의의 폭동이라 그래가지고 넓은 의미. 예, 넓은 의미. 그래서 어떠한 신체에
약간의 훼손만 있다 하더라도 폭동으로 보겠다라는 게 있고, 근데 이 범위가 너무 그 지역적 범위가, 물리적 범위가 국회 근처만 한정돼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모여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볼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좀 재밌는 현상은 이런 거예요. 약간 격까지 다르게 해서 네. 지금 경찰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뭐 로스쿨 변호사 시험이나 저희가 법조계에 관련된 여러 시험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비상계엄 부분이나 내란죄 부분을 공부를 많이 안 하거든요. 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객관식 문제도 안 나오고 주관식 문제나 뭐 사례형 문제도 안 나옵니다. 아, 지금 비상 걸렸어요. 지금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봤던 지금 이 뭐 거였는데. 비상계엄 이 헌법 113조 뭐야 넘어가고 그냥 네.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각종 이제 학원가나 뭐 이러한 노량진이나 신림동이나 뭐 로스쿨계에서 야 이거 혹시 이번 변호사 시험 내는데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경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지금 약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판례가 정립이 되면 내후년에는 거의 90%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예, 이거 예.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이제 그 내란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어떻게 판단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제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담화문 자체를 두고 또 법조계에서는 이게 또 본인은 또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을 변론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부분이 그 윤 대통령 측이 탄핵안 가결 이후 대비에 착수를 했다. 그 탄핵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네. 가결될 이후 대비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대한 이래 이제 법적인 핵심을 다투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헌법재판소법 51조 헌재법 51조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이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이 51조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헌재법 51조는 예. 그 쉽게 설명드리면 탄핵 소추안에 올라간 사람에 대해서 만약 그 사람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그 좀 정리를 그 진행을 하지 않고 정지를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이 조항을 가지고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 좀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민사 재판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이제 폭행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해서 민사 재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네. 나 쟤한테 폭행 당했어요. 그 손해배상 해주세요. 청구를 하면 민사법원에서 뭐라 말하냐면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민사법원이 판단을 쉽게 안 하겠다. 예. 이거 형사적으로 먼저 판단을 받아와서 형사적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 판단을 해서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아, 그런 경우 많죠. 예. 뭐 교통사고도 그렇고 이 형사적으로 어떻게 됐죠? 재판을 중지시키는데, 지금 약간 탄핵 소추안도 그러한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사상의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네. 탄핵 소추안이 의율됐을 때,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에 이거를 내란죄냐 아니냐를 형사법원에서 판단을 먼저 해야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정지를 시켜달라는 그러한 걸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016년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경우에는 예. 그 최서원 씨, 뭐 최순실로 알려진 이제 예. 최서원 씨의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때는 기각을 했습니다. 이 요청을.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네. 예, 이거 또 최근에 그런데 또 이른바 고발 사주라고 불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이 규정을 근거로 또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손준성 검사장이 또 이후에 무죄가 나왔고요. 예. 여기에 대통령실은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직접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례적으로 재판의 전 과정을 또 생중계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네.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어제 2차 담화에 대해서는 뭐 내용이 좀 풍부하게 있었는데, 뭐 이러한 입장이 나올 것 같으면 앞으로 3차 담화, 4차 담화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만약에 내일 탄핵에서 지금 뭐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한다 그러고 9명이 지금 들어간다 그러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지금 신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다가 오늘 비상의총에서 또 어떠한 발언을 하거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니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일반 국민으로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누구나 입장을 계속 발표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형식이 집무실이 아니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담화를 계속 발표를 하면서 헌재에 출석을 해서 직접 변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원래는 지난주에 국회로 오려고 그랬잖아요. 국회로 오려고 그러다가 민주당 그 보좌진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국회를 오다가 그 발길을 돌렸는데 제가 약간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아이디어. 예, 오늘부터 이제 비상의총 다시 합니다. 신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네. 비상의총에 그때도 의총 올려다가 돌아가신 건데 그 영상 회의를 연결하십시오. 예. 하다못해 스피커폰이라도 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통화를 합니다. 대통령하고. 왜냐면 국회 어제도 통화하셨더라고요. 네, 국회의원 108명 중에 네.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대화 한 번 못 나눠본 의원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의원들이 얼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정말 대통령이 우리를 체포하려고 그랬나? 정말 우리 국회를 방해하려고 그랬나? 그거를 직접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기간에 사실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대선 기간에 청년들하고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뭐 후보자님 지금 청년들 있으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후보자가 이동 중에 청년들한테 한마디 하고 막 이런 것도 보도가 됐었는데 뭐 이렇게 스피커폰을 키는 거는 약간 격식이 없다 하더라도 회의는 할 수 있잖아요. 줌 회의나 영상 장치 요즘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키고 대통령 출연시키고 그 비상의총에서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하다못해 108명이 다 그 영상 회의 장치에 들어온 다음에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통령한테 진솔하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진심을 좀 얘기하고 그래야지 지금 7명이 찬성한다는 사람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뭐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확장해가지고 시도지사 회의도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대통령이 좀 그 영상 회의라도 열어서 좀 다독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지 그 다음에 법정에 가서 변론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변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국회의원들과 많은 시도지사들이 또 당원들이 아이디어를 줄 거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또 법정에 가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변론을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출석하고 또 그다음에 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를 추진하고 이렇게 되면 또 프레임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형식을 통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가 또 탄핵 사유가 되는지 모든 과정을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프레임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헌재가 일단 얼마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만약에 이제 그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면, 예.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네. 근데 기존에 있었던 탄핵안을 살펴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4일이 걸렸고요.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91일, 90하루가 걸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180일까지 안 가요. 네.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80일까지는 안 가고 보통 뭐 3개월, 뭐 2개월, 뭐 늦어봤자 한 4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만약 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넓게 잡아가지고 만약에 토요일 날 내일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길게는 8개월, 짧으면 뭐 5개월, 6개월 안에 그 대선이 전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 안에 그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가 확정이 당연히 돼야죠. 네. 일단은 633 원칙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에 1심에서 유죄받는 거 확정이 돼야 되고 항소심 확정돼야 되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뭐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변호사 선임을 시간, 안 하는 것도 둘째치고 서류를 안 받고 있어요. 무슨 서류를 안 받고 있냐면 1심에서 본인이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1심 서류가 2심 재판부로 갑니다. 그럼 2심 재판부가 사건 번호가 나오고 사건 번호가 나왔으니 피고인 이재명아 너의 사건 번호는 이거야. 너 항소 유서 내라고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 예. 집으로 가거든요. 네. 집으로 가다가 안 가면 사무실로 가요. 이걸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이 서류를. 이게 최강욱 전 의원도 이 서류를 세 차례 안 받아가지고 2개월 동안 재판이 열리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집이 없습니까? 뭐 사무실이 없습니까? 혹은 뭐 국회의원 사무실도 있고 민주당 당대표 사무실도 있고 집도 있을 텐데 김혜경 씨가 집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동거인이. 서류를 안 받고 있어요.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법원에 가가지고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얼굴에다가 제출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걸 안 받으면 네. 두세 달이 그냥 지나칩니다. 공전됩니다. 이거 정말
정말 악질 범죄자들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진짜 악질 범죄자들이 전화 와서 변호사님 저 항소심 기간 늘리려면 어떻게 해요? 서류를 좀 안 받으면 되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와 서류를 받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담화문 얘기 저희가 짧게만 좀 변호사님과 한 번만 좀 다뤄볼게요. 일단 담화를 어저께 하는지 몰랐는데 담화를 이제 갑자기 한 거 네. 아니에요? 예, 담화 갑자기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이나 어저께 김태우 의원도 좀 당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있어요. 계엄 전에 이런 담화문 같은 얘기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내용이 워낙 풍부해가지고. 예, 대통령실이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거였죠. 예. 당과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원내대표 선고일이었는데,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당장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이 보여지고요. 담화문의 한 7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과문이었고 네. 한 70% 정도는 본인의 이제 내가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목적의 정당성을 설치를 했고 30% 정도가 이제 내란죄에 대한 변론을 했는데 앞에 70% 내용을 보면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간첩죄를 통화해서 간첩을 막아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예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 반도체나 뭐 양자 컴퓨팅이나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 예산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 수당 같은 거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뭐 민생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앞에 말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라는 글자를 빼고 이거는 그 누가 와서 읽어도 이거는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보수, 뭐 진보, 뭐 이렇게 좌우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말이 바른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걸 보자는 거죠. 이 멘트는 자, 간첩 막읍시다. 무슨 뭐 태양광으로 살림을 덮지 맙시다. 이 말은 이재명이 해도 바른 말이에요. 이건 조국이 해도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는 한동훈 대표께서 아까 말한 5,600자 이상의 담화문이 나오자마자 30분 안에 이거 내란 자백입니다. 이거 윤리 제소하겠습니다. 라고 기자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 순간 모든 언론과 국민과 당원들은 이거 들어도 안 들어도 되는 말이구나. 이거 잘못된 말이구나. 이거에서 해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표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언론이 한 문장을 해석하고 국민들이 한 문장을 좀 귀 기울여 들을 텐데 그러한 한동훈 대표님의 발표 때문에 좀 그게 좀 선을 그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살 곱씹어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곱씹어 보자. 살살 곱씹어 봤을 때는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좀 저는 좀 변소를 하고 싶어요. 이게 변호인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 변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리고 담화문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던데 그 선관위가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인 당선 대선까지도 자기 부정을 했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렇게 반응을 내놓는 것도 좀 드문 일이긴 한 것 같은데 다만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 이제 취업 비리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도가 좀 낮은 상황이고 최근에 전 사무총장이 기소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선관위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그 B2N이라는 회사의 선거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탁을 했는데 또 이 회사 대주주가 쌍방울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각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각종 그 언론에서, 그러니까 작은 언론, 소수 언론에서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언론에서 받아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명태균 문제나 뭐 각종 문제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나 이게 정말 작은 언론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소용돌이처럼 큰 언론들이 받아줘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언론의 집중 보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커지지 않는 게 있어서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선거가 가능할까라는 좀 의심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이렇게 그 IT 강국인데 부정선거가 가능할까라는 좀 의심은 있고요. 어제 대통령 담화문에서 좀 의아한 거는 부정선거 관련된 이 선관위 관련된 문제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문구가 좀 이상한 거는 계엄과 상관없이 보자면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걸 왜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하냐는 것이죠. 라는 거고 이게 이러한 담화문이 계엄이라는 형태로 나오지 않고 이러한 담화문이 그냥
평소에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대통령이 평소에 본인의 답답한 심정을 소명했으면 어땠을까? 대통령께서 국회에 예산 시전 영설에도 안 왔고 국회가 개원하는 날에도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차라리 거길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물론 민주당에 있는 180석 야당의 다수석 의원들이 질타했겠죠. 뭐 나가 뭐 했겠죠. 그거를 차라리 그런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더 동요하지 않았을까? 또 동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선관위 관련자들에게 지시를 하던가 혹은 뭐 다른 기관에게 지시해야 지금 국방장관한테 지시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시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파보겠다라고 좀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이게 계엄까지 나아갔는지는 사실 좀 약간 아쉽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많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수개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예전부터 좀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수개표 다른 나라도 한 나라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 저쪽의 모든 시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수개표와 그러니까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 투표의 비율이 왜 전국적인 지역이 다 똑같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전 투표에 있는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가 받은 비율이 똑같고 또 그 해외 투표나 뭐 국외 투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지역 외 투표, 지역 외 투표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 수치를 엑셀화한 수치를 보면 충분히 좀 의심은 가겠다라고 하는데 명확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법안 내용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야당의 일방적인 뭐 법안 처리가 자주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내용이 또 하나의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기업 우리나라 CEO 기업 같은 뭐 총수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좀 굉장히 악법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계엄이 안 터졌으면 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한 몇 줄을 입씨름을 싸워야 됩니다. 네. 이게 심지어 민주당에 있는 그 이소영 의원이라고 네. 그분 민주당의 굉장히 파이터인데 그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약간 위헌 소지가 있지 않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법인들이 이게 통과가 됐어요 지금. 자 내용이 뭐냐면 그 국회는 원래 국가, 정부기관, 행정기관을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가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증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이 개정됐고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국회가 요구하는 기업인들이나 기업 관계자들이 만약에 해외에 있다, 그래서 출석을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원격으로 출석을 의무화하도록, 그러니까 통신시설로 출석을 의무화하도록도 그것도 강제를 했고요. 그 동행 명령에 대해 대상도 확대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상이나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거 기업들 간에 영업 싸움이 붙잖아요. 예. 기업이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쟤네 기업에 있는 이 자료 좀 받아봐 주세요. 그 국회의원이 기업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국회의원이 기업에다가 자료 요구 못해요. 국가기관에만 할 수 있지. 국회의원이 기업에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상대 업체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성 하나가 있고요. 또 국회의원이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시민단체의 민원을 받아서 그 기업에 이 자료 좀 받아주세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는 해외에서 로비가 들어와서 중국이나 이런 데가 로비가 들어와서 하다못해 삼성전자에 있는 반도체 기술 같은 거 좀 자료 요구 좀 해주세요.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 그러니까 기술 비밀을 이유로 거부를 못하도록 지금 법에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을 가게 해놓고 삼성전자가 자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해외로 유출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것이고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겪지도 않은 채 후다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엄 전국이 해제가 되면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해봐야 된다. 폐지 법안이 나와야 됩니다. 즉 국민의힘에서는 폐지 법안을 그 신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께서 폐지 법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악법이에요. 이런 네. 법안 통과되면 한국에서 기업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거 네. 지금 떠나가는 거죠 기업들이. 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캐빈의 금요일 지금까지 방송 함께 했는데요. 예.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또 배종찬 수장님과 함께 오늘 방송 함께 했습니다.